피를 부르는 적은 늘 가장 먼저 약한 틈을 노린다. 객잔을 향한 첫 칼끝이 드러나는 순간 아룡은 더 이상 평범한 점소이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용봉대전이 끝난 날의 저녁, 용문객잔은 평소보다 더 환하고 더 시끄러웠다. 낮 동안 연무장에서 터져나온 환호와 탄식, 승자의 이름과 패자의 아쉬움이 아직도 도시 전체에 남아 있었고 그 열기는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무림맹 인근에서 가장 이름난 객잔답게 용문객잔은 대전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젊은 강자들이 몰려드는 자리였다. 연무장에서는 검과 장력으로 승부를 겨루던 후기지수들이 이제는 술상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긴장이 풀린 대신 젊은 열기와 승부 뒤의 흥분이 객잔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룡은 그 한가운데서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술병을 날라야 했고 국과 안주를 끊임없이 올려야 했으며 비워진 잔과 접시를 치워야 했다. 낮 동안 연무장에서 수많은 기세를 가까이서 느꼈던 몸은 아직도 피로보다는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만 점소이의 일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이 많을수록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객잔 안 곳곳에서는 방금 전까지 연무장에서 맞붙었던 자들이 다시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고 패배한 이도 우승한 이도 술기운 앞에서는 조금씩 본래의 나이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북팽가의 팽대호는 이미 술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크게 웃고 있었다. 용봉대전 내내 거친 힘과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던 사내답게 연무장 바깥에서도 목소리는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다. 남궁세가의 남궁천은 결승에서 용의 자리에 오른 뒤라 주위의 시선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나 여전히 수려한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이 함께 남아 있었다. 모용비는 여성부의 정점에 오른 자답게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 시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백청아와 진무연, 혜공과 당무진 같은 이름들도 한자리 혹은 가까운 자리에 흩어져 앉아 저마다 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용봉대전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객잔 안에서 다시 다른 형태로 살아나고 있었다. 아룡은 그런 탁자 사이를 오가며 술과 안주를 채워 넣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 시선이 동시에 자기 쪽에 닿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후기지수 몇이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 팽대호가 먼저 손을 들어 그를 불렀다. 아룡은 잠깐 멈칫했으나 곧장 고개를 숙인 채 다가갔다. 그 자리에는 대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궁천도 있었고 백청아와 진무연,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용비와 당무진도 있었다. 객잔 난투극 당시 자신을 휘말리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모여있는 셈이었다. 팽대호는 아룡이 가까워지자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한번 긁적였다. 평소에 거칠고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어딘가 멋쩍은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 객잔에서 벌어진 소란과 그 끝에 자기 주먹이 아룡의 가슴에 꽂혀 점소이 하나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대호는 크게 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미안했다고, 객잔에서 화풀이하듯 날뛰다 선을 넘었다고, 정파의 이름을 달고서도 체면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퉁명스럽지만 분명한 말로 사과를 건넸다. 그 말은 세련되지는 않았으나 진심은 있었다. 젊은 무인이자 팽가의 장남이 남 앞에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사과는 생각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아룡은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팽대호의 주먹이 자기 삶 전체를 비틀어 놓은 계기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일격으로 막혀있던 기혈이 타통되었고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실은 지금의 아룡에게 가장 은밀한 비밀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는 평소의 점소이답게 허리를 조금 더 굽히고 손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다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얼버무리듯 받아넘겼다. 말은 공손했고 태도는 낮았으나 가슴 안쪽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원망과 감사,
당혹과 거리감이 한데 섞여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궁천이 술잔을 내려놓고 직접 입을 열었다. 객잔 난투 당시 가장 오만하고 차갑게 팽대오를 자극했던 사람. 그리고 평소라면 점소이 하나에게 굳이 눈길을 길게 주지 않을 남궁천이 먼저 아룡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아주 깊지는 않았으나 분명한 사과의 뜻이 담긴 움직임이었다. 천은 그날 자신 또한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무림맹주의 장남이라는 자가 객잔 안에서 감정을 앞세워 칼을 세웠고 그 여파가 결국 힘없는 점소이에게까지 닿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식이었다. 말투는 여전히 반듯하고 고른 결을 잃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이전보다 한층 진중해진 무게가 있었다. 용봉대전의 결승까지 치르며 얻은 경험과 승자의 자리에 오른 뒤 더 분명해진 책임감 같은 것이 그를 아주 조금 바꾸어 놓은 듯했다. 아룡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였다. 겉으로는 그저 손님들의 사과를 황송하게 받는 점소이의 모습이었으나 속으로는 묘한 울림이 번졌다. 자신을 휘말리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파의 일원으로서 체면을 갖추고 사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었다. 객잔 안의 난장판을 함께 만들었던 젊은 무인들이 이제는 승부와 시간과 경험을 지나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아룡은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객잔 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조금 더 풀어지는 듯했다. 승자와 패자가 같은 술상을 공유하고 사과와 농담이 뒤섞이며 젊은 열기가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는 오늘 경기의 결정적인 장면을 흉내냈고 누군가는 해공의 장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크게 말했고 누군가는 모용비의 수월검을 두고 화려한 독이라고 평했다. 장삼 같은 이는 어딘가에서 슬그머니 끼어들어 술과 안주를 더 챙기려 했고 당무지는 여전히 말이 적었으나 그 적은 말 속에 듣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날이 숨어 있었다. 아영은 그런 손님들 사이를 눈으로 훑으며 조용히 흐름을 잡고 있었고 정희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손은 끊임없이 다음 음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객잔이 젊은 강자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순간 객잔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주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떠들며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한 사람의 존재감이 이미 안에 있던 기세들과 전혀 다른 무게로 공간을 눌렀다. 한쪽 팔이 없는 중년 사내,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등을 펴고 걷는 자세에는 오래 다듬은 무인의 기품이 배어 있었다.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얕게 걸려 있었고 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객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하게 떠들던 후기지수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남궁인, 현 무림맹주였다. 젊은 후기지수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팽대오의 목소리는 즉시 낮아졌고 남궁천조차 방금 전까지의 느슨한 기색을 거두고 단정하게 고개를 숙였다. 해공은 합장을 하며 예를 표했고 진무연과 백청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태도를 갖추었다. 객잔 안은 잠깐 전혀 다른 시간으로 들어선 것처럼 조용해졌다. 정파, 무림의 정점에 선 인물. 한쪽 팔을 잃고도 그 자리에 오른 전설에 가까운 이름이 별다른 호의도 없이 용문객잔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궁이는 그 반응을 가볍게 풀어냈다. 그는 이 자리가 엄숙한 무림맹 회의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자주 찾는 단골 객잔일 뿐이라는 듯 인자한 미소를 유지했다. 다들 너무 굳지 말라는 투로 젊은 후기지수들을 바라보았고 오늘 고생이 많았다고 승자도 패자도 모두 정파의 기둥이 될 자들이니 술 한 잔쯤은 마음 편히 마셔도 좋다고 격려하듯 말했다. 그 말은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후학들을 바라보는 중년 무인의 너른 시선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더 말하지 않은 채 익숙한 발걸음으로 객잔 안쪽 한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 자리는 이미 객잔 안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곳이었다. 남궁인이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비워 두게 되는 자리. 창과 기둥 사이가 적절히 떨어져 있고 안쪽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남궁인은
마치 집의 평상에 앉는 사람처럼 편하게 그곳에 몸을 내렸다. 그 모습만 보면 그는 무림맹주가 아니라 그저 오래된 단골 손님 같았다. 그러나 아룡은 그 순간 그 단순한 모습 뒤에 감춰진 무게를 단번에 느꼈다. 남궁인에게 다가가 술과 안주를 내어가는 짧은 순간 아룡의 전신에서 솜털이 곤두섰다. 지금까지도 고수들의 기세를 숱하게 느껴왔으나 남궁인의 것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날카롭게 드러나는 종류의 힘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깊고 너무 묵직해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데도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 압박이 전해지는 종류였다. 태산 같은 무의라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킬 것 같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말투는 인자하고 부드러운데 그 사람 곁의 공기만은 오래 벼린 칼과 돌산과 심연이 한데 눌러 앉아 있는 듯했다. 아룡은 그 감각에 잠깐 숨을 놓칠 뻔했다. 단전 아래의 천마 신공 또한 남궁인의 근처에 이르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파 무인들의 기세를 느낄 때와는 또 달랐다. 남궁인의 내력은 밝고 곧다고만 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평생을 복수와 수련으로 갈아 넣어 쌓아올린 독한 의지와 한쪽 팔을 잃은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오래된 상처가 함께 녹아 있었다. 그것은 아룡 안의 어두운 기운과 정면으로 닮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극한까지 벼려진 힘이 마주할 때 생기는 서늘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아룡은 찻주전자를 내려놓는 손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호흡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궁인의 눈도 아주 잠깐 아룡에게 머물렀다. 찰나였다. 굽신거리며 술과 음식을 내어오는 평범한 점소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움직임, 낮아진 눈과 조심스러운 손놀림. 그러나 남궁인의 감각은 그런 겉모습 아래 숨어있는 군더더기 없는 차분함을 스치듯 포착했다. 무궁을 아는 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침착한 중심, 억눌린 숨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결. 남궁인은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붙잡지는 않았다. 다만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충분한 한 조각의 감각이 남았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점소이가 단지 평범한 일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얇은 낌새를 기억해 두었다. 아룡은 그 눈길을 느끼는 순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자신은 지금 이 객잔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후기지수들 사이에 섞인 점소이, 술과 안주를 나르는 사람,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아야 하는 사람. 그런데 무림맹주의 눈이 자기 위를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만으로도 그는 마치 큰 칼끝 앞에 잠깐 목을 매민 듯한 긴장을 느꼈다. 남궁인이 방금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신 역시 그 사람의 깊이를 너무 가까이에서 느껴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맹주와 점소이, 정파의 정점과 정체를 숨긴 천마 신교의 핏줄이 한 공간 안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인 것이다. 객잔 안은 다시 조금씩 소리를 되찾았다. 남궁인의 한마디에 젊은 후기지수들의 긴장은 풀어졌고 술상이 다시 오갔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남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은근히 자세를 다듬고 있었고 말과 웃음에도 전보다 조심스러운 선이 생겼다. 그 한복판에서 아룡은 다시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안쪽에서는 방금 느낀 태산 같은 무의와 그 무의가 자기 안의 낯선 기운을 잠깐이나마 건드린 감각이 오래 남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용봉대전의 승자들이 모인 술자리, 패자들이 아쉬움을 삼키며 웃는 자리, 그리고 그 중심의 뜻밖에도 편히 몸을 누인 무림맹주 남궁인. 용문객자는 그날 밤 단순한 축하의 공간이 아니라 정파의 미래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어둠이 한데 모여 앉은 기묘한 자리로 변해 있었다. 아룡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남궁인과 스쳐 지나간 이 짧은 거리감이 훗날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더 깊은 인연과 대립의 첫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평범한 점소이의 손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게가 바로 이 객잔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무림맹주 남궁인이
객잔 안에 자리를 잡은 직후 한동안 용문 객잔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는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용봉대전의 승패를 두고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후기지수들조차 맹주의 얼굴이 보이자 저마다 자세를 고쳐 앉고 말끝을 낮추었다. 술잔을 기울이는 손도 조심스러워졌고 웃음소리도 절로 절반쯤 죽었다. 한쪽 팔이 없는 중년 사내가 창가 쪽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데 객잔 전체의 기세가 순식간에 정리되는 광경은 묘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남궁이는 일부러 누군가를 누르려 들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정파 무림의 정점이라는 이름이 공간 전체에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긴장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남궁이는 끝까지 맹주의 채통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젊은 후기지수들이 술자리에서까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편히들 하라며 먼저 술잔을 들어 올렸다. 객잔 주인에게 익숙하게 안주를 더 내달라 하고 팽대오에게는 오늘 도가 제법 무거워졌더라며 툭 던지듯 말을 붙였고 해공에게는 결승까지 오른소림의 체면이 괜히 서는 것이 아니라고 웃으며 격려를 보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한 명씩 불러 세우는 대신 하나씩 가볍게 건드리자 얼어붙어 있던 공기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남궁이는 무림맹주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단골집에 들른 털털한 중년 사내처럼 보였다. 그 여유로움 덕분에 후기지수들도 다시 조금씩 본래의 나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팽대오가 가장 먼저 큰 숨을 내쉬며 다시 잔을 들었다. 잠시 굳어있던 어깨가 풀리자 본래의 호방한 기질도 서서히 되살아났다. 백청아 역시 사람 좋은 웃음을 되찾아 옆자리와 말을 섞었고 진무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으나 전보다는 칼끝 같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모용비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으나 적어도 조금 전처럼 객잔 전체를 얼릴 만큼 차갑게 굴지는 않았다. 당무진 또한 술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고요한 눈으로 사람들을 훑고 있었다. 그렇게 한 번 휩쓸린 긴장은 남궁인의 몇 마디와 몇 번의 웃음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갔다. 아룡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궁인에게 술을 내어가는 짧은 순간조차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 만큼 긴장했는데 이제는 다시 손님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야 했다. 그는 비워진 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거두고 새로 들어온 안주를 내려놓으며 귀를 열어두었다. 객잔의 분위기가 풀리면 말도 많아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본래의 기질을 감추기 어려워진다. 아룡은 그런 변화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동시에 단전 아래의 기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깊게 눌러 담았다. 지금 이 객잔 안에는 무림맹주도 있었고 용봉대전의 승자와 패자도 모두 모여 있었다. 작은 틈 하나가 곧바로 예리한 감각에 걸릴 수 있는 자리였다. 가장 먼저 아룡에게 다시 말을 건 것은 팽대오였다. 대오는 술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그를 손짓해 불렀고 잔을 채워달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옆에 잠깐 서 있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그날 객잔 난투극 이후 사과를 건넨 일로 어색한 빚을 덜어낸 탓인지 이전보다 훨씬 허물없는 태도였다. 대오는 오늘 연무장에서 붙었던 상대가 생각보다 즐겼다느니 팽가의 돈은 역시 정면으로 받아내려 드는 놈보다 자꾸 비틀고 흐는 놈을 상대할 때 더 짜증이 난다느니 그러면서도 끝내 힘으로 부숴버리는 맛이 있다는 식의 거친 경험담을 쏟아냈다. 그는 말할수록 본래의 성질이 되살아났고 듣는 사람이 점소이든 누구든 크게 가리지 않는 기색이었다. 백청아도 거기에 끼어들었다. 화산의 제자는 대체로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연무장 위에서 패배한 일을 지나치게 숨기지도 그렇다고 패배감에 젖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대오와 자기 검이 어디서 갈렸는지를 짚었고 진무현 쪽을 슬쩍 보며 종남의 칼은 사람 성격까지 닮아 지나치게 빳빳하다고 농담처럼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아룡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끼어들게 되었다. 물론 직접 무공을 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객잔의 점소이었고 손님들의 말을 받아주거나
적당히 웃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였다. 그래서 아룡은 술잔을 채우면서 대단하다는 감탄을 보태고 연무장에서 내려다본 인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조심스럽게 맞장구 치는 쪽을 택했다. 뜻밖에도 그런 맞장구는 후기지수들의 입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팽대호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몇 한 만에 눌렀는지 더 크게 떠들었고, 백청아는 웃으며 그것을 반쯤 깎아내리며 다시 화상검의 묘미를 설명했다. 해공은 길게 끼어들지 않았으나 대호와 백청아가 서로를 두고 과장과 핀잔을 주고받는 것을 묵직한 얼굴로 듣고만 있어도 그 자리에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 아룡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도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의 몸을 날려 객잔을 뒤집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술상에서 무공과 승부, 패배의 아쉬움과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것이 젊은 무인들의 피인지 아니면 남궁인의 존재가 가져온 절묘한 완충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 거리감이 예전보다 많이 좁혀졌다는 사실이었다. 아룡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 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물론 그는 끝까지 점소였다. 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고 손님이 부르면 재빨리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늘 고개만 숙인 채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다. 팽대호가 말을 붙이면 짧게 웃으며 받아 넘겼고, 백청아가 농을 던지면 적당한 당혹과 함께 맞장구를 쳤다. 객잔에서 오래 일한 점소이가 무림 이야기에 익숙한 척하는 정도의 자연스러움이었다. 그런 태도는 후기지수들의 경계를 조금씩 더 누그러뜨렸다. 남의 시중만 드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아룡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다른 흐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당무진은 웃는 자리에서도 늘 그렇듯 말을 아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술기운과 대전의 흥분 속에서 한결 풀어진 사이에도 간간히 아룡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단순히 점소이가 손놀림이 빠르다는 정도를 넘는 미묘한 군더더기 없음이 아룡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있었다. 술잔을 내려놓는 높이, 손님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발의 각도, 말을 들으며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차분함까지, 그것은 누군가에게 혹독하게 다져진 사람의 습관을 닮아 있었다. 무진은 그 이상을 확정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흘려보낼 생각도 없었다. 남궁천 또한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으나 아룡을 향한 얇은 호기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무림맹주의 아들답게 그는 사람을 볼 때 늘 어느 정도의 위아래를 먼저 나누는 버릇이 있었고, 대부분의 객잔 종업원은 그 분류를 뒤흔들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룡은 이상하게도 예외였다. 굽신거리며 웃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비어 보이지 않았고, 바빠 보여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궁인에게 술을 내어갈 때 잠깐 스쳤던 그 차분함은 아직도 천의 기억 한편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가끔씩 아룡이 다른 탁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무심한 척 바라보곤 했다. 아룡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팽대호와 백청아가 편하게 말을 거는 동안에도 당무진과 남궁천 같은 이들의 눈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기운을 깊게 갈무리해야 했다. 웃을 때도, 맞장구를 칠 때도, 술상을 들고 돌아설 때도 단전 아래를 놓지 않았다. 객잔 안의 활기가 커질수록 방심하기 쉬웠으나 오히려 그런 자리일수록 작은 흔들림 하나가 더 쉽게 드러난다. 아룡은 몸 안의 천마신공이 술기운과 사람들의 열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들뜨지 않게 붙들었다. 남궁인이 한쪽에서 느긋하게 잔을 기울이고 있고, 후기지수들이 다른 쪽에서 자신의 이름과 무공을 떠드는 이 기묘한 공간 안에서 그의 가장 큰 싸움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객잔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부드러운 쪽으로 흘렀다. 진무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백청아의 농을 매번 칼같이 잘라내지는 않았다. 해공은 대호의 과장을 묵직한 침묵으로 눌러주었고, 모용비는 그런 소란을 조금 비웃는 듯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등 돌리고 있지는 않았다.
정파의 미래라 불리는 젊은 천재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승패를 뒤로 한 채 술잔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분명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의 한복판에 마교의 핏줄인 아룡이 점소이의 옷을 입고 서 있다는 사실은 이 화기애애한 풍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룡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과 잔을 부딪히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웃으며 말을 건네는 이들이 언젠가 자기와 칼을 맞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곽도와 하움은 진소의 죽음과 천마신교의 피가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그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객잔 안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기고 있었다. 용봉대전을 함께 지나온 자들만이 공유하는 뜨거운 기운. 난투극 이후 처음으로 서로 인간다운 말을 주고받는 관계. 맹주의 여유가 만들어 낸 짧은 평화가 객잔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아슬아슬하고 더 값비싸 보였다. 남궁이는 그 모든 흐름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젊은 후기지수들의 자리를 이끌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지나치게 날서지 않도록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룡 쪽으로도 눈길을 주었다. 술과 안주를 내어오고 젊은 무인들의 농을 받아내며 자연스럽게 섞이는 점소이 하나. 남궁이는 아직 그 존재를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묘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평범한데 지나치게 평범하지 않고 겸손한데 너무 비어있지는 않은 사람. 그 인상은 한번 보고 흘려보내기엔 은근히 선명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객잔 안의 등불도 더 짙어졌다. 술잔은 몇 번이고 오갔고 승자와 패자의 이름은 더 이상 날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씹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아룡은 그 모든 사이를 오가며 한 번도 기운을 놓지 않았다. 웃는 얼굴, 낮은 자세, 공손한 손놀림 아래에서 그는 끝까지 자기 안의 어두운 흐름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필사적인 은폐와는 별개로 오늘 이 객잔 안에 쌓인 미묘한 친밀감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불편한 재회는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파, 무림의 미래라 불리는 천재들과 그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술과 음식을 나르는 점소이 하나. 겉으로는 평화롭고 허물없어 보였으나 실상은 정체를 숨긴 마교의 핏줄과 언젠가 그를 베어야 할지도 모를 정파의 검들이 한 술상 아래 얽히고 있었다. 아룡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가 더 낯설고 더 선명하게 가슴에 남았다. 훗날 이들이 적으로 마주하는 날이 온다면 오늘 객잔 안에 흐른 이 짧고 어색한 친밀감은 오히려 더 깊은 비극을 불러올지도 몰랐다. 용봉대전의 열기가 지나간 뒤에도 용문객잔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승자와 패자가 같은 술상을 나누던 밤의 흔적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아룡 역시 그 여운이 남긴 기묘한 울림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낮에는 여전히 점소이로서 손님을 맞고 잔을 나르며 뛰어다녔고 밤에는 진소라는 이름과 하오문에서 들었던 진실의 조각들을 혼자서 곱씹었다. 정파의 미래라 불리는 젊은 무인들과 잠시나마 웃고 말을 섞었던 기억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다. 그들이 훗날 어떤 얼굴로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도 그 짧은 평온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졌다. 그러나 평온은 늘 가장 얇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법이었다. 객잔 안에는 아직 술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거리에는 용봉대전의 뒷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늦은 밤까지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한 소음과 상관없이 바깥 어둠 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림맥 내부에 오래 숨어있던 신교의 간자 소인은 며칠 전부터 객잔 인근에서 이상한 잔향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미세해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으나 한 번 감지한 뒤에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결이었다. 교주와 같은 뿌리를 닮은 기운이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아주 짧게 새어나왔다 사라질 뿐이었으나 신교의 냄새를
오래 맡아온 자라면 결코 놓치기 어려운 흔적이었다. 소희는 그 냄새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며칠 더 살피고 나서야 서신을 띄웠다. 그는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무림맹의 코앞에서 그런 기운이 감지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을 다물 수도 없었다. 천마의 결을 닮은 기운을 감지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간자로서 가장 중한 죄였다. 결국 소희는 조심스러운 문장으로 상황을 적었다. 무림맹 인근의 객잔 주변에서 교주님의 것과 닮은 이질적인 기운이 아주 잠깐 감지되었고 아직 인물은 특정하지 못했으나 결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는 보고였다. 그 서신은 여러 겹의 손을 타고 천마신교의 삼장로 단목화에게로 향했다. 삼장로 단목화는 오래전부터 신교의 정보망을 자기 손가락처럼 다루던 늙은 마녀였다. 그녀는 직접 칼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자가 아니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사람과 정보의 숨통을 조여오는 방식에는 누구보다 능했다. 단목화는 소인의 보고를 읽자마자 곧장 믿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무림맹 인근이라는 점이 가장 거슬렸다. 그런 자리에서 천마의 냄새가 감지되었다면 둘 중 하나였다. 누군가 허황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거나 단목화는 오래된 습관대로 후자를 더 위험하게 보았다. 그래서 신교 내부 정보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파 한복판에 더 깊이 스며든 눈, 그리고 신교와 직접 얽히지 않은 손을 빌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택한 곳이 하우문이었다. 천하의 바닥을 훑고 지붕 위의 그림자까지 귀로 삼는 그 조직은 언제나 돈과 정보의 냄새를 따라 움직였다. 단목화는 아주 은밀한 경로로 의뢰를 흘렸다. 무림맹 인근의 용문객잔 주변을 살피고 그곳을 드나드는 자 가운데 천마의 기운과 닮은 결을 품은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조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밑바닥에는 분명한 의심이 깔려 있었다. 하우문 쪽에서는 그 의뢰를 가벼이 넘기지 않았다. 마침 최근 취몽루에서 루주 화련이 직접 밀실을 열어 한 젊은 점소이를 만났다는 사실 또한 하우문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파문을 남긴 상태였다. 그 두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자 결국 가장 날카로운 눈 하나가 움직이게 되었다. 아명은 하우문 최고 정보원 가운데서도 가장 감정을 지운 사내였다.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우문 역시 이 일을 가볍게 보지 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아명은 무림맹 인근에 스며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낮에는 평범한 떠돌이 상인으로 보일 수 있었고 밤에는 지붕과 담장, 골목과 창문 그림자 사이를 소리 없이 흐를 수 있었다. 그는 먼저 객잔 주변의 기운을 재었다. 용봉대전 이후 아직 흩어지지 않은 정파 무인들의 잔향, 무림맹주 남궁인이 드나든 자리의 묵직한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 아주 가늘게 섞여 있는 다른 냄새. 아명은 몇 번의 밤을 거듭하며 그 흐름이 진짜라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매우 억눌려 있으나 분명히 정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기운과 가장 가깝게 얽혀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문객잔의 점소이였다. 아명은 그 점소이가 얼마 전 취몽루에 와서 진소와 신교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루주가 직접 내려와 응대했다는 기록도 이미 보았다. 그런 점에서 아룡은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표적이었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파고들면 객잔 안쪽의 흐름이 즉시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아명은 가장 조용한 순간을 택했다. 객잔의 불이 거의 꺼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모두 흩어진 뒤 뒷뜰 쪽으로 스며들어 아룡이 밤길을 나설 틈을 기다렸다. 그는 기척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담장 그림자에 붙어 숨을 죽였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노리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 확인이 끝난 뒤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충분히 피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명이 그림자 속에서 몸을 낮춘 바로 그때 다른 그림자가 먼저 그 앞을 막아섰다. 뒷뜰과 담장 사이의 어둠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으나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개 한 마리 짖지 않았다. 아명은 즉시 몸을 틀었으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보다 먼저 이곳의 공기를 읽은 자가 있었다. 객잔의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고 솥을 들던 늙은 주방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둠 한가운데 선정이는 아주 잠깐만으로도 밤 전체를 다른 질감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녀가 별다른 동작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순간 아명은 마치 목 언저리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닿은 것 같은 서늘함을 느꼈다. 정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누구의 의뢰를 받고 누구를 보러 왔는지 묻는 짧은 말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는 숨통을 쥐고 비틀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아명은 하우문의 최고 정보원답게 쉽사리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여인은 보통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가 익히 들어온 이름, 취목루 루주 화련이 절대적으로 예를 갖추라는 명을 내렸던 이름, 서품마녀 정인이었다. 아명은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정인이 한층 더 짙은 살기를 아래로 눌러보내자 그 의지는 빠르게 흔들렸다. 이 살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어 보였다. 정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밝혔다. 루주 화련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서품마녀 정인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명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균열이 스쳤다. 화련은 이미 내부에 분명한 지시를 내려 둔 상태였다. 서품마녀와 관련된 일은 어떤 의뢰보다 우선하고 그녀가 걸린 문제에서는 하오문의 규율 또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아명은 그 명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루주가 그런 식으로 규율을 비틀 정도라면 거기에는 오래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빚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명은 입을 열었다. 신교의 간자가 무림맹 인근에서 천마의 기운을 느꼈다고 보고했고 단목화의 의뢰를 받아 자신도 그 냄새를 확인하러 왔다는 것, 그리고 조사 결과를 그대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았다. 정희는 그 말을 다 들은 뒤에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단목화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었고 천마와 가까운 기운이라는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피가 따라붙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하오문이 아룡의 흔적을 밟고 신교는 그 뒤를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 취목무의 화련도 용문객잔의 아룡도 나아가 객잔 전체가 한꺼번에 위험 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정희는 아주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 진실을 그대로 보내지 말고 거짓을 먼저 올리라고 했다. 그런 인물은 없는 것 같고 다만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내용으로 신교 쪽을 안심시키라는 뜻이었다. 아명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숙였다. 루주의 은인을 거스르는 것은 하오문 내부 규율로도 자신의 목숨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교의 간자 소인 쪽 흐름 또한 손을 봐야 했다. 하오문의 보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부에서 처음 냄새를 맡은 자의 서신까지 비틀어야 단목화의 시선을 더 확실하게 가릴 수 있었다. 정희는 아명을 통해 화련 쪽에도 짧은 전가를 넣었다. 소인이 다시 보고를 올릴 경우 그것 또한 같은 결로 정리되도록 손을 써 두라는 짓이었다. 화련은 곧바로 움직였다. 하오문의 촘촘한 정보망은 단순히 사실만 모으는 곳이 아니었다. 필요하다면 소문과 확인, 부정과 침묵까지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명의 보고와 소인의 후속 서신은 각각 다른 길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결국 같은 문장으로 수렴되었다. 교주님의 기운을 품은 자는 없다. 무림맹 인근은 잡음이 많고 최근 감지된 것은 착오에 가깝다. 진실을 가리는 거짓은 언제나 두 겹일 때 가장 힘을 얻는다. 정희는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아룡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다. 그 시각 아룡은 객잔 안에서 연무장과 후기지수들, 진소의 이름과 하오문에서 얻은 정보, 조각들을 혼자 곱씹고 있었다. 낮에 정파의 젊은 천재들과 나누었던 묘한 친밀감과 밤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더 깊은 어둠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하고 있었다. 객잔의 짧은 평온은 그에게 너무도 소중했지만 동시에 그 평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정희는 지금 객잔 바깥에서 정보선의 목을 비틀고 있었다. 한편 단목화는 하우문과 간자 양쪽에서 거의 같은 시각 도착한 보고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두 보고 모두 명확한 증거는 없고 무림맹 일대의 혼잡과 용봉대전의 후열이 착각을 불렀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문장만 놓고 보면 크게 이상할 것 없는 보고였다. 그러나 단목하는 정보가 너무 깔끔하게 맞물릴 때 오히려 더 의심하는 성정이었다. 그녀는 서신을 접어 손끝으로 몇 번 두드렸다. 이번에는 칼을 뽑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거둔 것도 아니었다. 눈앞에 실마리가 가려졌다고 해서 냄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 짧은 유예만으로도 정인의 안배는 목적을 이룬 셈이었다. 용문객잔에는 다시 조용한 밤이 내려앉았다. 정인은 주방의 작은 불을 정리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굽은 허리를 세우지 않은 채 솥뚜껑을 덮었다. 아영은 그런 정인의 얼굴을 보고도 굳이 묻지 않았다.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아는 침묵이 있었다. 밖에서 위험한 일이 지나갔고 아직 그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짐작할 수 있는 침묵이었다. 아룡은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그날의 일을 마무리할 뿐이었다. 자신을 향한 그림자가 한 겹 거친 것도 그 그림자를 걷어낸 손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거짓된 보고는 그렇게 하나의 밤을 덮고 지나갔다. 신교의 시선은 아주 잠깐 가려졌고 하오문의 정보선은 스스로 자기 눈을 감는 쪽으로 비틀렸다. 그러나 이런 거짓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정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화련 역시 알고 있었다. 오늘은 막았으나 단목화 같은 인물의 의심은 한 번 생기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먼 미래의 위험보다 당장 아룡의 숨과 객잔의 평온을 지켜 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만큼은 정인의 물밑 개입 덕분에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었다. 용문객잔에는 다시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장작불이 피어오르고 점심 무렵이면 손님들의 목소리가 마루를 메우고 밤이 되면 술 냄새와 국물 냄새가 뒤섞인 채 하루가 저물었다. 용봉대전 이후 객잔은 한동안 더 붐볐고 후기지수들이 남기고 간 열기 또한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룡은 여느 때처럼 점소이의 옷을 입고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다. 술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며 때로는 마당을 쓸고 때로는 밤늦게 남은 설거지를 도왔다. 겉으로만 보면 그는 전보다 조금 더 일손이 빨라진 손님들에게도 익숙해진 객잔 막내에 지나지 않았다. 아영은 그런 아룡을 보며 안도와 불안을 함께 품고 있었다. 표면은 분명 평온했다. 객잔은 무너지지 않았고 무림맹의 거리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투로 솥을 지키고 있었고 장삼은 들르는 날마다 술과 안주를 슬쩍 챙기며 능청을 떨었다. 그러나 그 평온이 너무 매끈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아영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같은 감각을 느꼈다. 물 위는 잔잔한데 밑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큰 몸을 뒤척이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으나 그 무심함이 오래 갈수록 아영은 더 조심하게 되었다. 정인의 안배는 실제로 치밀했다. 아명의 보고는 완벽했고 하오문이 보낸 결론 또한 흠을 잡기 어려웠다. 무림맹 인근에서 감지된 천마의 냄새는 명확하지 않으며 용봉대전의 후열과 여러 고수들의 기운이 뒤엉켜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문장은 신교의 정보망을 의심 없이 흘러가기에는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하오문과 신교의 간접 보고가 같은 결을 향하고 있었으니 보통의 인물이라면 그쯤에서 손을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동안 객잔 주변에는 날 선 그림자가 더는 드러나지 않았다.
아룡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한 차례 위기를 비껴갔고, 객자는 평소의 활기와 분주함 속에서 다시 사람 냄새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런 평온은 언제나 가장 집요한 자 한 명 때문에 깨지곤 했다. 무림맹 안에 숨어있던 신교의 간자 소인은 처음부터 하우문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교주의 기운을 알아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고, 그 자부심은 곧 맹목적인 충성으로 이어져 있었다. 소인은 신교를 위해 사는 인간이었고, 교주를 닮은 냄새를 맡은 이상 자기 눈과 코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악처럼 여겼다. 하우문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아명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해도 그는 자신이 감지한 그 미세한 결을 잊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런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이 소인의 의심을 더 키웠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그는 상부의 눈을 피해 단독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소인은 낮에는 완전히 몸을 죽였다. 무림맹 내부의 허드레실과 잡물을 처리하는 하찮은 얼굴을 유지하며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달라졌다. 그는 객잔과 무림맹 사이의 골목, 뒤뜰 담장 근처, 새벽 안개가 낮게 내려앉는 지붕 위를 조용히 훑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가 되는 데에는 이미 익숙한 몸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끝에 그는 아명이 놓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흔적을 끝내 다시 붙잡고 말았다. 아룡의 기운은 분명 정인 덕분에 많이 갈무리 되어 있었다. 낮 동안 손님들 사이를 오갈 때는 거의 새어나오지 않았고, 밤에도 예전처럼 마구 뒤집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죽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운은 살아 있었고, 살아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긴다. 특히 밤이 아주 깊어 객잔의 불이 다 꺼진 뒤, 혹은 이른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아룡의 호흡과 함께 단전 아래에서 억눌린 기운이 아주 잠깐씩 흔들렸다. 그것은 일반 무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세함이었으나 교주의 냄새를 기다리듯 쫓고 있던 소인의 눈에는 충분히 선명했다. 소인은 그 흔적을 한 번 잡은 뒤부터 거의 집착에 가까운 자세로 매달렸다. 어느 날은 담장 그림자 속에 엎드린 채 새벽녘까지 기다렸고, 어느 날은 객잔 뒤편 나무 위에서 밤 공기를 마시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천마의 기운은 없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아직 거칠고 불안정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 같았다. 억눌리며 자라는 힘,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냄새,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점소이. 소인의 눈에는 이제 그림 전체가 맞아 떨어지는 듯했다. 하우문의 보고는 거짓이었다. 누군가가 신교의 눈을 속이고 있었고, 그 배우는 결코 가벼운 인물이 아닐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곧바로 비밀 서신을 썼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분명한 문장이었다. 무림맹 인근 용문객잔에서 감지된 기운은 착오가 아니며, 그 주체는 객잔의 점소이로 위장한 젊은 사내 하나이고, 숨겨진 기운의 결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하우문 쪽 보고가 거짓일 가능성도 함께 적었다. 하우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으며, 이 사안에는 신교조차 무시할 수 없는 더 큰 손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문장까지 덧붙였다. 그 서신은 평소보다 더 신중한 경로로 움직였다. 소인은 이번만큼은 하우문의 귀에도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누군가가 흐름을 비틀고 있다면 자신이 보내는 전서구 하나조차 중간에서 잘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장로 단목화는 며칠 전 받았던 하우문의 보고와 이제 막 도착한 소인의 서신을 나란히 펼쳐놓고 오래 말이 없었다. 그녀의 방 안은 늘 향 냄새와 약재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정보가 실로 얽혀 정리되어 있었다. 늙은 마녀라 불리는 인물답게 단목화의 얼굴은 웃는 듯하면서도 실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껍질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서신을 번갈아 읽었다. 한쪽은 없다 하고 다른 쪽은 뚜렷하다 했다. 한쪽은 착오라 하고 다른 쪽은 점점 짙어진다고 했다. 문장만 보아도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단목화는 그 순간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로 짚어냈다. 단순히 어느 쪽이 거짓인가가 아니었다. 하오문이 틀렸을 가능성보다 더 수상한 것은 하오문이 누군가에 의해 틀리도록 만들어졌을 가능성이었다. 천하의 정보망이 한 번 흔들리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신교의 간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것도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된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눈을 가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하오문의 시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배우라면 그건 결코 평범한 술수꾼이나 객잔 주인 수준이 아니었다. 단목화의 눈빛은 그 대목에서 비로소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화를 냈다. 그러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단목화의 격분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가는 방향으로 드러났다. 손끝으로 서신을 접고 다시 펴는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곁에 서 있던 하인들은 오히려 더 숨을 삼켰다. 단목화는 하오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무림맹 코앞에서 교주의 냄새와 닮은 힘이 자라고 있다는 가능성에 더욱 크게 반응했다. 두 가지가 겹친 이상 더는 전서구와 글줄만 믿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판을 짜고 있다면 이제는 그 판을 직접 찢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하나뿐이었다. 비랑. 자명각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신교 6존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로운 칼. 필요하다면 정파의 심장 한복판까지 스며들어 목 하나를 조용히 까고 돌아올 수 있는 자. 단목화는 더 이상의 보고를 믿지 않기로 했다. 글은 조작될 수 있고 귀는 속을 수 있으며 하오문 같은 조직은 누구의 손이 올라갔는지에 따라 방향이 휘어진다. 하지만 비랑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은 다르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다. 단목화는 비랑을 불러 세웠다. 검은 옷깃도 숨결도 그림자까지 가벼운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방 안의 공기마저 조금 더 얇아지는 듯했다. 단목화는 군더더기 없는 말로 상황을 전했다. 무림맹, 인근의 객잔, 하오문이 감춘 것, 교주님의 냄새를 품은 차의 가능성, 그리고 그 배후에 얽힌 손들까지. 그녀는 비랑에게 이번에는 보고가 아니라 목을 원한다고 했다. 진실의 목을 베어오라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흔적도, 거짓도 함께 베어오라고 낮게 명했다. 비랑은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짧은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곁에는 이미 선발된 정의의 살수들이 있었다. 자명각의 살수들은 존재감이 희미할수록 더 위험한 자들이었고, 무림맹 가까이까지 파고들라는 명을 받아도 얼굴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었다. 단목화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덧붙였다. 하오문도 더는 믿지 말라 했다. 이번 일은 신교의 눈과 칼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오문이 조작되었다면 그 조작을 만든 손 또한 함께 베어야 한다는 뜻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었다. 비랑은 그 명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에는 흥분도 의문도 없었다. 그저 오래 벼린 칼날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해서 무림맹 코앞, 정파의 심장 가까이에 다시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용문객잔에서는 아무도 그런 결정을 알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아룡은 저녁상을 나르며 손님들의 말을 흘려듣고 있었고, 아영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남은 술병수를 세고 있었다. 정희는 주방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한 얼굴로 솥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바깥의 흐름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단목화가 그 정도 의심으로 손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음 칼이 날아올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정희는 불씨를 한 번 눌러 껐지만 그 제 아래에 남은 10가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거짓된 평온이 이어졌다. 객잔은 여전히 활기찼고 거리에는 여전히 술기운과 웃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제 더 불안한 모양으로 빛났다. 신교의 시선은 잠시 가려졌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오문이 조작되었다는 단목화의 확신이 더해지면서 다음 칼은 훨씬 더 날카롭고 직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명각, 육존, 쾌검, 비랑. 단목화는 더는 문장으로 확인하지 않으려 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피를 흘리게 하여 진실을 가를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객잔 뒤편의 바람도 조금씩 차가워졌다. 아룡은 아직 모른 채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그런 아룡을 한번 길게 바라보았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파도가 생각보다 더 빨리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더 이상 하우문과 간자의 서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단목화의 판단은 늘 잔혹하고 정확했다. 그녀가 비랑을 뽑아들었다는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칼이 한번 스쳐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아룡의 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진 용문객잔 제7부 비랑의 발톱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